안녕하십니까. 이종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날씨가 아침 제법 쌀쌀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제 뭐 겨울 날씨니까요. 몸도 적응하고 마음도 적응하고 그래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주제, 요즘 뭐 신문에 계속 프레임을 또 만들고 있던데요. 무슨 얘기냐면 집값 뭐 하락세다라는 그 폭락론 쪽에 가까운 이런 그 인용된 자료, 인용된 기사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전문가들 10명 중 9명이 물었다. 뭐 10명한테 물었는데 9명은 상승세가 유지될 거다. 이게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도 새롭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방송을 쭉 하다 보면 요맘때 되면 항상 뭐 상고하저, 상저하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얘기들 많이 나오죠. 어떤 게 맞는지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서 시작되는 내년에 또 이맘때쯤 돼서 방송하면 진위가 밝혀지겠죠. 뭐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 집값 일시적 조정인가 대세 하락의 시작인가. 부제로 붙인 거는 2022년 집값 전망이라는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오늘도 축적된 본인의 인사이트를 저희에게 아낌없이 늘 주시는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뭐 그 한자로는 기시감, 뭐 불어로는 뭐 데자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고 있고 참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이제 방송하고 내년 전망을 벌써 몇 번째 하는 겁니까? 2017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5번째 하는 거예요. 네, 5번째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거의 다 말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뭐 조금씩 편차는 있긴 했어도 대체적으로 맞았습니다. 갈수록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전에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도 맞출 수 있었는데. 아, 그거 위험합니다, 곽 대표님. 시작하기 전에 요 통계 하나만, 통계가 아니고 오늘 발표된 자료 하나,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 자료가 너무 상반된, 아까 제가 그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쪽에서는 10명 중 10명의 부동산 전문가에 물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 하락 쪽에 무게를 뒀고요. 민간에서 우리금융연구소에서는 내년도 3.7% 주택 상승을 예상했고 하나금융연구소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어디에 장단 맞춰야 돼요, 대표님? 근데 뭐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그렇죠. 실제로 뭐 우연히 맞추는 거지 미래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좀 특징적인 거는 예. 거의 대다수의 전문가나 또는 연구기관들이 내년에 다 오른다고 전망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문제는 거의 대부분 틀려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오른다고 하니까 이게 또 틀리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구조를 보는 겁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수급 불일치가 나타나고 말하자면 내년 이후에 계속 입주량이 줄어들고 분양하는 물량도 나오기 쉽지 않은 구조고요. 또 뭐 지금 문정부에서 그동안 해놓은 여러 가지 제도들, 부동산 정책들 부작용들이 또 내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전세가도 더 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내년 이후에 뛴다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현 상황은 뭐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상승률이 이제 9월 말 이후에 계속 축소되고 있고요. KB 시세 기준으로는 지금 주간 단위 상승률이 전국 기준 0.15%까지 와 있거든요. 그 연율로 환산하면은 연 한 8% 상승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다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첫째 주까지 통계는 나와 있거든요. 그 KB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이 현재 한 15% 정도 상승한 거로 돼 있고요. 예, 예. 서울은 한 13% 정도 오른 거고, 경기도는 한 24%, 인천은 한 22%요. 예, 예. 이제 이 정도로 오른 걸로 나타나니까, 올해 또 한 2, 3주 더 남았으니까, 상승률은 이것보다는 약간 더 높아질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올해 총괄 작년 이맘때쯤에 네. 이제 내년 전망하면서 21년도 전망을 하면서 우리가 주제로 제목으로 잡았던 게 내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네, 시장이 맞습니다.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되긴 했어요. 네. 이제 엄청난 폭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면서 한 8월 말부터 금리 인상하고 최근까지도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징적인 거는 거래량이 한 2012년 수준 정도까지 떨어져 있어요. 가장 예, 거래가 최저점. 최저점 이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언론까지 가세해서 뭐 집값 떨어진다. 사실 통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몇몇 곳을 부각해서 그렇죠. 얘기하니까 또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그걸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하죠. 우리는 평균을 봐야 돼요. 통계를 믿고 가야 되는 거고, 통계 수치상으로는 아직은 연 8% 정도 상승이고, 또 거래량으로 보면은 이제 주택 매매 거래 지수도 있거든요. 이걸 들여다보면은 매매 거래량은 이제 최근까지도 12월 첫째 주까지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네. 전세 거래 지수로 보면은 11월 중순 정도가 이제 바닥이었고, 예. 11월 말 이후에는 소폭이지만은 바닥권을 탈출하고 있어요. 그거는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전국이든 할 거 없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수능이 이제 변곡점이었던 걸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이제 매매가 상승폭 감소보다는 전셋값의 상승폭 감소가 더 적었어요. 예, 예. 그래서 11월 첫째 주 통계를 보면은 지금 같습니다. 이제 매매가 상승폭이 주간 0.15%, 전세가 상승폭도 주간 0.15%로 나오거든요. 예, 예. 그 전에는 매매가 상승폭이 훨씬 그렇죠. 컸었거든요. 이제 거의 근접한 상황까지 와 있고,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은 이제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코로나 오미크론 공포,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아니더라도 지금 일간 사망자 숫자가 막 7, 80명씩, 예전에 한두 명 나오던 게 만 단위가 막 발표되고 그랬던데 확진자 예. 수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예, 위축이 위축이 돼 있고 부동산 방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실 대출은 이제는 크게 변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출은 또 내년부터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예.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분명하거든요. 예, 예. 지금 정부에서 감소한다고 해도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어쨌든 DSR 규제가 내년에 생긴다니까 또 올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연말까지는 늘어날 거로 봐서 네. 대출은 큰 변수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 코로나 공포에서 약간 벗어나면 지금 이제 누적된 거래 침체분이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좀 쌓여 있거든요. 사실 한 9월부터도 극도의 거래 침체였으니까 지금 3, 4개월 정도가 침체돼 있으니까 다시 거래가 터질 때가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거래가 일어난다고 해도 다음 주요? 지금은 특별히 이상할 게 없는 상황까지는 와 있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들 때문에 또 이제 공포감이 지금 극도로 예, 예. 달해 있는데,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런 공포를 극복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대출 규제해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조정장이라고 봐야 네.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공포까지 겹쳐가지고 잠시 이러는 거고, 시장 구조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매물이 나올 수도 없는 구조고,
또 전세 가격도 좀 떨어질 수 없는 구조고 뭐 다들 얘기하지만은 내년 봄 이후에는 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질 예.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크게 뛰는 반등하는 말하자면 전형적인 실수요장의 성격을 내년에 다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수요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매매가보다 전세가 많이 뛸 때가 실수요장이에요. 예. 그리고 뭐 유동성장이라고 한다면은 전세보다도 매매가 많이 뛸 때가 유동성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실수요장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말하자면 다주택자들이 지금 뭐 투자로 집을 구입한다는 게 불가능해졌잖아요. 예, 예.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전세가를 더 자극할 수 있는 장이고 또 지역별로 보면은 우리가 서울부터 시작돼서 올해는 수도권 외곽 지역, 경기, 인천, 특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의 상승률이 컸어요. 예. 근데 이제 연말로 진행되면서 보면은 상승률 상위권 지역이 점점 이제 경기도 뭐 이천, 여주 이런 곳까지 오르고 나니까 지방 중소도시들로 이전되고 있어요. 창원이라든가 뭐 강릉, 청주 뭐 이런 도시들.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메인 도시보다는 메인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지역들. 네. 마치 우리가 서울이 먼저 오르고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이 오르는 패턴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지방 대도시들이 먼저 오르고 상반기에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확산되는 예. 그런 영향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곽 대표님 보시기에는 예를 들면 그 창원 좀 전에 얘기했고 부산, 대구 이 지방 광역 대도시들이 그 정비 사업이 엄청난 지금 불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급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급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수급에 있어서 공급량이 과잉 공급 우려를 지방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하고 착공 물량이 늘어나는 거는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업은 열심히 진행하지만은 현재 가격 결정권을 민간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양가를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허가 절차는 진행해 가고 있지만은 막상 이렇게 착공하고 분양하는 물량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착공이 되고 입주까지 이어져야 입주하는 시점에 그렇죠. 시장에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 있다가 누적돼 있다가 뭐 정권이 바뀐다든가 해서 실제로 뭐 가격 통제를 안 하는 상황이 오면은 또 일시에 몰려서 또 뭐 몇 년 후에는 급격한 하락장을 불러올 수도 있죠. 그렇죠.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는 거죠. 공급량, 수급을 언제나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건 그러니까 뭐 올 초나 뭐 작년 말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의 아파트 공급되기 힘들다. 예,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믿질 않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올해 뭐 결과가 나왔지만 서울의 일반 분양 물량이 한 3천 세대뿐이 안 됐잖아요. 지금 부동산 114 자료를 조금 발췌해 갖고 왔는데 2021년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 물량이 31,835가구, 2022년이 25,520가구, 2023년은 23,265가구. 뭐 이 정도 인허가 실적은 뭐 말도 못하게 줄었고요. 그 19년도 18, 19, 20년도에 뭐 6만 세대 인허가 실적이 19년도, 20년도 입주량으로 나타나서 지금 4만 세대가 조금 넘은 거지. 작년 올해부터는 특히나 입주량이 현격히 줄었지 않습니까? 인허가 물량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보통 요 최근 몇 년간만 보게 되는데 이제 과거 통계를 보면은 뭐 2001년에서 뭐 2006년 사이 그때의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거의 7, 8만 세대씩 됐었어요. 예.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전세난이 안 일어나고 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갈수록 줄어들고 맞습니다. 2만 세대 뭐 나중에는 아마 더 가면 15,000세대 지금 올 맞습니다. 하반기 안 했으니까 예, 올해 올해. 안 했으니까 올해 물량이 입주하는 뭐 2024년경이 되면은 뭐 15,000세대 이하로 떨어질 그렇죠, 수 있어요.
15,000년은 1세선 9,828세대 그러니까요. 24년 입주 예정이야. 이제 재앙을 앞두고 있는 거고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파트에서 예. 비아파트 대체 주거로 자꾸 흘러가는 트렌드로 가는데, 작년에 이제 올해 시장을 전망할 때도 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주택 투자가 힘들어지니까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게 투자가 몰릴 거다, 예, 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분야들 대체 주거 형태에 대한 통계가 현재 부실한 편이에요. 맞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뭐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도 많고 민간도 있고 막 하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전세가 상승 폭이, 오피스텔 전세가 통계를 잘 안 내거든요. 안 내죠. 뭐 지금 그 추석 이후에는 오피스텔, 말하자면 아파텔이죠, 방북에서. 예, 예. 이런 전세가 상승률이 아파트보다 현재 높아요. 음, 저는 예전에 이제 통계를 다 냈으니까 어느 정도 예. 감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리고 최근 들면서는 또 원룸까지도 확대돼서 원룸의 이 종부세 때문에 원룸 매매가는 예, 소폭이라도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예. 이 전세가보다는 월세가 많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월세가 상승률은 10만 원씩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지금 1년에 근 10만 원씩 올라요. 작년에 70이었으면 올해 80대 있어요. 작년에 80이었으면 90대 있고 막 이야. 10만 원씩 뛰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엄청난 지금 임대료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주택 가격 전망을 해주시죠. 그 제가 이제 앞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네, 네. 이제 21년도가 이제 서울 외곽 지역, 뭐 경기라든가 인천, 수도권의 상승이 크게 나타난다면은 22년도는 이게 더 멀리 확대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방 쪽이 아마 더 상승률이 커지지 않겠나. 아, 또 지방 쪽으로요? 예. 이게 이제 전형적인 실수요장이다 보니까 현재 지방에서 많이 공급될 가능성은 있지만 예, 예. 바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더 저가 주택으로 저가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는 그런 양상이라서 아마 상승률 상위 지역이 이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1위 자리를 넘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이런 오피스텔 같은, 또 오피스텔 다세대 같은 대체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 형태로 또 상승이 확대가 되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올해는 뭐 서울의 다세대라든가 또는 오피스텔도 보면은 뭐 3룸, 2룸 이렇게 아파트 대체 주거 형태, 예. 아파텔 쪽의 상승이 컸다면은 이제 22년도는 거기에서 더 확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나 인천 외곽 지역의 다세대라든가 또는 오피스텔도 이제 2룸, 3룸을 넘어서 원룸까지도 상승폭이 확대되고, 이야, 그렇게 될까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들도 이제는 이제 주로 지식산업센터 수도권 중심이었잖아요. 예. 지방까지도 지산이 확대되는 뭐 경쟁률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높아지는 그런 양상이 지속되고 그 있고요. 이유는 정책의 규제로 인한 밀려남인가요? 그렇죠. 뭐 이제 전체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시장이 뜨거운 거는 다주택자를 눌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예, 유동성. 이 돈들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 맴돌거든요. 그렇죠. 밖으로 잘 뻗어 나가지를 못해요. 뭐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쉽게 넘어가지를 그렇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 투자를 보고 그런 분양 상품들로 뛰어드는데, 아파트는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규제도 많고 세금도 많고 중도금 대출도 잘 안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걸로 흘러가는 거고요. 또 올해도 지금 이제 올 하반기까지 그나마 토지 가격이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내년부터
토지 비업무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한다고 해서 했다가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원복됐죠. 그냥 없었던 없었던 일로 일로.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토지 쪽 매물도 감소합니다. 또 내년 대선 이후에는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예. 이제 LH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권이 확정된 다음에 하고 싶을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토지 쪽이 또 이게 대세 반등하는 국면이 올 수도 불장이 있어요. 올 수도 있네요. 예, 불장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상승률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뭐 방금 전에 좀 더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이나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내년 상승폭이 좀 올해보다는 약간은 줄어들 것 같고요. 지방의 상승률은 올해 수준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국 상승률로 보면은 제 예상에는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예상합니다. 그 지금 뭐 폭락은 아니어도 이제 하락을 주장한 분들이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죠. 금리 문제하고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래량은 뭐 거래를 할 수 없게 그냥 어거지로 억눌러 놓은 거지. 실질 자연 그 시장의 흐름으로 거래량이 뭐 주택 수요가 갑자기 줄어서 또는 공급이 많아져서 거래량이 없어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눌러놨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 지금의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이 시작된다라는 말은 저는 일도 동의하지 않고 못합니다. 뭐 의견이 다른 거겠죠. 뭐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곽 대표님과 같이 모시고 제가 오비스 대표로서 이제 곽 대표님을 늘 감사하게 느끼는 게, 이렇게 매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희 프로에 도움을 계속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대한민국 전문가들 이전에 기센 부동산 할 때 면차는 원래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곽 대표님은 제가 경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일관성을 갖고 지속성을 갖고 대신 철저히 검증된, 고증된 예전 과거의 사례가 현실로 그 다음 해, 다다음 해 지나간 역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인사이트라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으로 곽 대표님한테 또 좋은 정보 받자고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아낌없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